미래의 참 인재가 되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원준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와 있습니다. 사실 최신 소셜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이신 청소년 여러분이 기성세대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야기는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보다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과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해서 사회의 역군으로서 활동하실 때에는 새로운 유형의 소셜미디어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미디어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한 마샬 맥루한 교수님은 1964년 미디어의 이해라는 저서를 통해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간단한 한 문장인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미디엄이라는 말은 미디어의 단수 명사로서 하나의 매체, 채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미디엄으로 보지 않고 복합 명사인 미디어로 보는 이유는 세상에는 단 하나의 매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산업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로서 미디어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단순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맥루한 교수님께서는 세상이 변하면서 다양한 미디어는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고 진화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미디어의 기술은 우리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의 또 내지는 다양한 메시지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대입을 해보자면 2000년대 전까지는 미묘하게 존재했던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매우 큰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세상 그 누군가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의견을 자유스럽게 게재할 수 있는 하나의 공론화의 공간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자체는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큰 가치를 지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해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맥루한 교수님이 별세하셨던 1980년대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기기나 그 다음에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적 선언으로서 미디어는 계속 진화되고 발전되면서 하나의 세상을 통찰력을 제공하는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을 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가 대중화되기 전 시절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간단한 모델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의 국가나 정부,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미디어 산업이 송신자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생성하고 채널, 즉 미디어를 통해서 그 메시지들을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방향적인 소통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웹 변천사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 시기를 웹 1.0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바로 비대칭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비대칭적 구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송신자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 대중에게 그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 이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용어를 쓰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소통이 잘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시지 1번, 송신자가 생산한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잘 전달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다고 이해되던 시절이었습니다. PC의 대중화는 일방향 소통뿐만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웹 2.0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보셨던 모델과 지금 보시는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단에 보이는 피드백의 유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개념적으로는 송신자에 의해서 생성되고 전달되어진 수신자가 받은 메시지를 수신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피드백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향 소통 시절에는 송신자가 만든 메시지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인지 가짜 뉴스인지 판단할 근거가 거의 없었다면 웹을 통한 인터넷과 PC의 사용으로 인해서 팩트 체크를 통한 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진 점이 바로 양방향 소통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메시지가 1번에서 2번으로 동일시되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수신자의 반응인 메시지 3번, 그 다음에 수신자가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송신자에게 전달되는 4번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바로 양방향 소통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대칭적인 소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 소통의 시작점이 힘을 가지고 있는 송신자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대칭적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웹 3.0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봤던 이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2번에 해당되는 송신자에 의해서만 시작됐던 메시지 생성과 전달뿐만이 아니라 수신자 역시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달하며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소통의 과정이 아닌 바로 힘의 균형이 잘 맞아 균형을 이루는 대칭적 커뮤니케이션이 실현이 가능하게 됐고, 그 중심에는 바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된 개방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형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적인 블로그, 그다음에 집합지성의 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키피디아, 그다음에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전부 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모여서 소셜미디어만의 고유한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표현을 하거나 주위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이뤄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부가가치와 마케팅을 이용한 상거래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총칭이 바로 소셜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하단에 있는 바로 물음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명명되기 어려운 어떠한 특수한 소셜미디어의 기능과 역할과 가치가 계속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음표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셜미디어의 가치와 변천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나타나기 바로 전 시대에는 바로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루었던 오프라인 시절에서
바로 온라인 시대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가 웹 1.0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웹 1.0의 시절에는 홈페이지라든지 싸이월드, 개인 블로그를 통한 개인 지향적인 또 관계 지향적인 커뮤니티를 지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실시간 공유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개인적인 관계망을 나타낸 특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시대가 흐르고 PC의 대중화에 의한 웹 2.0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개와 공유와 참여가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계의 자율성이 강화되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SNS,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들을 포함한 SNS의 형식들이 웹 2.0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웹 3.0은 계속 진화하게 되면서 통합적 디지털 플랫폼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단순한 실시간 공유와 참여가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군가와도 협력적인 모습을 다시 말씀드려서 콜라보를 통해서 사회의 이슈화와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바로 소셜미디어가 주어주는 바로 웹 3.0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직접 상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선택해서 구매하던 시절을 훨씬 뛰어넘어서 전 세계 어디에선가 판매되는 제품을 자유스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거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웹 3.0의 모습이고, 단순히 구매에서 끝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구매 후에 후기를 올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최근에 웹 3.0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미디어 자체의 진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의 구분법이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명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포함한 전통적 미디어 또는 레거시 미디어를 하나의 구분으로 뒀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뉴 미디어를 두 번째 단계의 미디어로 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미디어 자체를 트리플 미디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트리플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를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페이드라는 말 자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불된 미디어를 의미하며 TV나 신문의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미디어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페이드 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드 미디어는 온드라는 보유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미디어의 특성으로서 어떤 한 조직의 웹사이트, 그 다음에 조직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포함한 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드 미디어는 말 그대로 시공간을 돈으로 지불을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료에 해당되는 그러한 미디어이지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영역이 넓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언드라는 뜻은 얻어진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얻어진 미디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SNS나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특정 이슈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드 미디어처럼 특정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가 아닌 일반 개인 단위에서의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SNS 채널, 그 다음에 이 코머스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언드 미디어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선을 살짝 우측으로 옮기면 바로 페이드 미디어와 온드 미디어 그리고 언드 미디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드 미디어의 경우에는 전통적 의미에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펙트라고 표현된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페이드 미디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드 미디어는 이에 반해서 화살표가 일방향적이 아닌 양방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 숫자는 좀 줄었지만 체격은 좀 더 커진, 충성도가 높은, 또 로얄티가 높은 커스터머들과 소통을 하는 창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더 줄었지만 체격은 더 커진, 다시 말씀드려서 충성도가 매우 높은 팬들과의 소통의 도구로서 언드 미디어가 활용을 하고 있으며, 보시기에는 일방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방향적인 소통,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의 주체가 발화자 내지는 소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수신자인 팬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생성하고 공유 확산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의 공간을 바로 언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앞전 슬라이드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은 앞전 슬라이드까지는 세 가지 미디어의 형식, 바로 페이드, 온드, 언드의 미디어가 고유의 영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융합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의 트리플 미디어의 개념은 고유의 영역은 다소 남아있지만 점차 융합되고 통합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많은 교집합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융합과 통합의 형식을 통해서 언드 미디어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바이럴 마케팅, 버즈량의 확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의 언드 미디어는 수평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수평적 구조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사안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줬다면, 최근에는 vertical SNS, 다시 말씀드려 수직적 관점에서의 전문가적 소양을 가진 SNS 유저들이 매우 많아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심사, 예를 들면 웹툰이나 뷰티나 반려동물이나 다양한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콘텐츠 중심적으로 수직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직적 SN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통합된 트리플 미디어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나타내는 입체감 있는 그러한 면을 보여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이제까지 존재하였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저는 크리에이티비티 강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소통의 방식은 점차 비대면 언택트 트렌드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시대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특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전통적 방식의 TV 광고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방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 드라마나 웹 예능을 통해서 그 내용 안에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가 노출되게 만드는 브랜디드 콘텐츠, 그다음에 방송의 기술을 가미한 360도 영상이나 라이브 영상이 최근에는 큰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편집의 다양성, 그 다음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챌린지 영상이나 스티커 영상을 활용해서 많은 참여를 이뤄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창의성이 더욱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 다운수를 보여주고 있는 틱톡 같은 경우에도
AR 스티커라든지 그다음에 혼합 현실을 이용한 그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단순한 투표 기능이라든지 실시간 댓글 달기 챌린지 같은 그러한 참여 유도형 기법들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신한 방법으로 효과적이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신소셜 미디어도 매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쇼트 혹은 숏폼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소셜 미디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틱톡이라든지 스냅챗들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필터링 기능과 그 다음에 영상 편집들을 통해서 시네컬처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창의성과 독특성을 가미한 이 소셜미디어의 운영과 활용에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고심과 그다음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 그다음에 AR, VR, MR과 같은 기술의 접목, 그리고 360도 실감형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과 모 의류회사는 서로 콜라보를 통해서 증강 커머스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사진을 통해서 의류 액세서리를 AR 증강과 서로 접목을 시켜서 본인의 체형과 얼굴 유형에 맞는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들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직접 액세서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상점에 가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액세서리를 착용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구매했다면, 그러한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을 건너뛰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활용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진화의 모습은 바로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와 추천형의 다양한 콘텐츠로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이티브와 바이럴 마케팅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고 또 내지는 우리 그룹만 풍요롭게 되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이슈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의 형식들이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진화되는 부분은 바로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메타버스와 같은 부분인데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의 융합과 현실을 결합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AR, VR, MR과의 결합은 이제는 더 이상 신선하고 새로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의 영역,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 보건, 쇼핑, 교육, 자동차, 다양한 이벤트들과 결합과 융합을 통해서 콜라보를 시도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SNS와 게임, 그 다음에 비대면 협업 솔루션들을 결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디스플레이 광고, 브랜드 채널, 강연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이제 시작인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바로 이러한 예측 확장성에 우리 청소년들의 창의성이 더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MBC에서 너를 만난다라는 가상현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엄마와 딸이 만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점인 메타버스가 이와 같이 점점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의 소통과 그다음에 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와 별개로 다양한 예술가들도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 팬들과 소통을 하고 또 부가가치적인 이 수익까지 창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미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셜미디어는 계속 진화할 것이며 기능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디지털 타겟팅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 의미의 소셜미디어는 존재하겠지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평적 뿐만 아니라 수직적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많은 파급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과 그다음에 실시간적인 공유가 강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기술의 발달을 통한 활용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이 과연 얼마나 소통의 중점에 있을 것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타겟팅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서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채널의 행동과 실질적인 구매 패턴에 따라서 이 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미디어는 계속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역의 끝은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는 쉽게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기술의 발달과 기술의 응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거를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인간이 중심인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람의 중심인 그런 세상에 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잡았어요. 공부합시다.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부와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하는 아주 그 알찬 방송. 네. 정말 교육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재능을 기부하면서 아름다운 콘텐츠를 만드는 네. 지적인 지적인 교육의 장. 네. 여러분들, 다른 교육 콘텐츠 보면요. 사실 이거 뭐 억지로 만든 건가? 솔직히 너무 힘들다. 학교 수업 받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가 나갔었던 그 콘텐츠를 네. 보신 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정말 유익하다.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네. 정말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봤어요. 제가 밥 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아 정말요? 300명이 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서영님 요즘 많이 버시니까 좋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실시간 채팅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교현님이 공부하러 왔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비공개님이 와 독실님 그리고 일루미너스님께서도 독실님 간만에 뵙네요. 이런 네. 식으로. 간만입니다. 네, 다들 또 반갑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저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월클 서영님은 춤추는 게 재능 기부다. 인정? 인정. 네. 완전 인정. 네, 춤추는 영상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고. 네, 우리 111 춤. 네. 킹켈님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훈재현어님 문과도 왔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문과일과 상관없죠 사실. 그럼요. 저희 방송 진짜 이 지식과 교양에 여러분의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네. 보니까 오늘 콘텐츠 자체도요. 사실 문이과를 나누는 건 의미는 없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문과분들이 더 의미 있게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쵸. 한번 우리 전문가님의 인상을 보고 어떤 걸지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한 분이 멋진 스웨터와 셔츠를 입으시고 패션 수줍은 미소를 짓고 전문가이실까요? 계신데 어떤 분이 진짜 약간 패션 쪽에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오늘 굉장히 사실 패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아, 어떻게 그런가요? 입어야 될까 전혀 그쪽과 관련이 없어서 메이크업 좀 바꿔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이 전문가님 네. 바로
SNS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식과 교양의 알매 범위를 넓혀주실 바로 CNH 북스의 우태영 대표님입니다. 아, 네, 우태영 대표님. 사실 주제 자체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SNS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SNS는 일단 뭐죠? SNS 하면 그냥 뭐 인스타그램, 뭐 Social 페이스북? Network Service. 오, 네. MS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아, 그렇죠. 문자 보내는 거랑. 근데 지금 고지님께서 와 너무 훈남이세요. 막 어유 이러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진님. 이게 그냥 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독수리 받아치셨네요. 네. 김창환님, 고진이, 감사합니다. 훈남이시라고 저한테 칭찬해 주셨어요. 네, 제이제리님은 대표님이면 돈 많이 벌겠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사실 우리 우태영 대표님이 쓰신 네. 출판하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중에는 부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부자. 그쵸. 아버지와 아들 이거 말고요. 리치에 음. 관한 부자가 들어가죠. 혹시 연배가 두 분의 나이를 합치면 이제 제 나랑 비슷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SNS를 잘 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단순한 어떤 SNS를 나의 어떤 비즈니스나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나의 어떤 즐거움도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주제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들으면서 같이 피드백도 한번 해주시고 나의 생각도 남기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이벤트가 있죠. 상품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냥 하는 지식교양 방송이 아니에요. 네. 공부를 했으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라이브 방송인데 이 라이브 방송 잘 참여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던져주시면 저희가 치느님을 영접하게 해드립니다. 네, 공부할 때 또 우리 뇌가 많은 또 포도당을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치느님을 통해서 또 이제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시고 질문도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는 이렇게 활용한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우태영 대표님이 해주실 얘기를 잘 들으면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네네. 느낌으로.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이 저서가 네. 크러싱 잇 그죠? 맞습니다. SNS로 부자 되는 법. 부자가 된 사람들. 네, 부자가 된 사람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벌써부터 솔깃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직접 쓰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쓴 거는 아니고 사실 해외에서 영어권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게리 베이너처. 그쵸. 방금 발음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약간 뉴요커 같은데?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저분이 모르겠네요. 진짜 뉴요커 출신이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권이나 특히 이제 SNS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그분의 5번째 책인데 네. 제가 그분의 책을 이제 한국에 번역 출간을 하면서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하셨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거 아니면 이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걸까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그러니까 번역 자체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출판사 출판사를. 기획자로서 이제 네. 그 책을 처음 발견을 하고 이제 한국에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그 감사하게도 저자분과도 직접 뭐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분도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에 좀 그분의 책과 내용을 콘텐츠를 소개를 하고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을 직접 서울로 초청을 한번 해서 같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오프라 윈프리, 네. 뭐 아니면은 뭐 브래드 피트, 뭐 이러면은 사실 와닿거든요. 네네. 근데 게리 바이너척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 좀 그쵸. 계시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SNS 마케팅으로 정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아마 유튜브랑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합치면 1,500만 명이 넘는 1,500만 명이요? 지금 150만이 아니라 1,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업 서영님이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5만 분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잠깐만요 몇 배야 이게 300배 부지런히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비즈니스 광고 마케팅 분야의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가 많게 되신 계기가 자신의 삶을 이제 기록을 하고 영상으로 남겨서 그거를 거의 매일매일 올리면서 많은 구독자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게 됐는데 요즘 브이로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아마 한 5, 6년 전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브이로그 좀 트렌드가 시작된 그런 시초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방 같은 거 하시나요? 이렇게 음식 찍어서 음식 올리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분이- 주제가 있을까요? 이제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 오. 사실 제가 좀 이분을 처음 접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대학생 때 이 브이로그를 처음 봤는데 그 어떤 인턴 한 명을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분이 네. 하는 일상 전체를 촬영을 해서 네. 그 모든 비즈니스 미팅이나 뭐 면담이나 식사 자리부터 우와. 이분이 차 안에서 그냥 이동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조언, 이야기들을 가차없이 그냥 내뱉으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녹화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팬덤이 생긴 거죠, 말 그대로. 우와. 거의 이제 아이돌 스타처럼 팬덤이 생기고 팬덤이 꾸준히 성장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이야기 하나만 꺼내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은 네. 지금 이 분이 뭐 유명해지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미 5, 6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 아직 진출하기 전에 사람들이 네, 볼 네. 때는 아니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일상이 어떤 걸까 항상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걸 보면서 점점 인플루언서가 되어 가게 된 거고 본인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처음부터 뭐 SNS를 사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 취미 같은 거를 이제 꾸준히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 어떤 특정 취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팬들, 팔로워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통해서 또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직장 생활 네. 혹은 뭐 어떤 특정 사업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SNS라는 그 경기장 안에서도 충분히 생활을 하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네. 그런 거를 그 게리 베이너척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서 그것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럼 이제 네. 중요하고 민감한 그리고 메인이 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독실의 삶을, 서영의 삶을 브이로그로 만들어라가 오늘의 주제는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럼 SNS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인들과의 소통을 네.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과 이렇게 같이 연관을 짓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SNS로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분들 어떤 공통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SNS 뭐 책에도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외에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네. SNS를 봤을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제일 첫 번째가 자신만의 정체성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채널 차바사형 채널 같은 경우도 첫 단어를 통해서 자동차 관련된 맞아요. 그 정체성이 확실히 잡혀 있고 이름에도 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뭐 다도 채널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즐링이냐. 차도 뭐 좋아합니다. 그래, 네, 마신 차도 얼그레이. 좋아하고요. 차에 꽂히다 보니까 네. 차 정보를 좀 알아보고 싶어져갖고 그랬었는데 네. 알고 보니 자동차.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네. 뭐 그쪽 관련된 취미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나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과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나만의 관심사, 취미가 그쪽 분야이셔서 이 차바사형 채널을 구독하고 그쪽에 정보를 꾸준히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다. 공통점이
있고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도저도 아닌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하나의 정체성이 잡혀 있기는 해요. 뭐 어떤 뭐 강사 혹은 저자 혹은 어떤 뭐 방송인이라든지 어느 특정 뭐 스포츠 특정 분야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을 하신 그런 계기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건 그쵸. 박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캐가 확실해야 그러니까 그렇죠. 본캐를 해도 본캐가 일단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SNS라고 하면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인스타그램, 네. 뭐 요런 그쵸 트위터 뭐 요런 것들일 것 같아요. 틱톡. 틱톡 맞아요. 또 있을까요?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거. 원래 저 처음에 SNS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뭐 카카오톡도 하나 SNS로 진짜요? 봤었던 것 같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렇죠. 사회관계 맞아요. 서비스이다 관계망이 보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SNS가 지금은 우리가 딱 말할 수 있는 한정적인 숫자인데 사실 앞으로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흐름을 읽고 같이 대비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또 방송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SNS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다 같은 회사이고 네. 네, 뭐 트위터라는 다른 회사가 있고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라는 그 큰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고 있는데 네. 오, 네.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페이스북 같은 그런 거대형 그런 SNS 회사가 다시 또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점점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좀 그 어텐션이 좀 분산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패션 관련된 SNS라든지 네. 뭐 자동차나 뭐 방송 미디어에 관련된 SNS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 지금 김청원님이 싸이월드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고 사실 싸이월드가 1세대 네. 그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왔었던 그렇죠. SNS죠.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에 아쉽게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그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소셜 미디어라는 거에 정말 기초가 되었던 게 싸이월드였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르떼님이 또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렇죠. 페이스북이 사실 최근에 사명을 변경했죠. 그렇죠. 메타로. 그러니까 이게 SNS 플랫폼조차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브랜딩을 달리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바로 그 메타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좀 더 저희 자세하게 조금만 알아볼 수 있으면 있는 또 시간이기 알아볼 수 때문에 있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생각해본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네. 시총 뭐 세계 시총 그렇죠. 막 1위 기업 뭐 이런 것들 네네. 생각할 때 뭐 A사라든가 혹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플랫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모두가 사용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신기하게도 페이스북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저 대학 다닐 때부터 한메일이라고 있었던 회사가 다음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나중에 뭐 네이트온 버디버디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시작했었던 일개 그냥 어떤 톡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나중에 다음으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총이 높은 기업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SNS 회사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을 것인가?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광고가 많이 붙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너무 표면적인 이유고 네네. 그 이면에는 혹시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SNS에 왜 이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셔서 저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하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가지 기능 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게 저희는 데이터가 무료였고 문자를 돈을 냈었죠. 맞아, 네네. 처음에 네, 시작할 처음에 때요. 시작했을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생기면서 이제 그 데이터망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통신사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뒤바뀌면서 네. 문자는 무제한인데 데이터가 돈을 내야 하는 이런 시대로도 바뀌면서 맞아요.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인플루언서가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가 네. 자신만의 정체성
무언가 하나의 기능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 네. 그래서 카카오톡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딱 자신만이 잘하는 것을 하나를 제대로 키웠죠. 네. 카카오톡은 메신저라는 걸 제대로 키웠고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이제 사진으로 사진만으로. 시작했었고 그러네요. 이제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이제 가로 세로로 더 네. 길게 확장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맞아요. 그 기능 업데이트도. 처음에는 이게 정사각만 네. 가능했는데 정사각형만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파장을 그러네요.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을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를 정말 잘하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팬덤 저는 뭐 연예인들과 비슷하게 그런 회사들도 하나의 팬덤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팬덤이 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일상 속에서 그거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리면서 네. 그곳에 그 일반 이제 대중들의 이제 눈이 더 가고 그러면서 그런 회사들이 점점 더 다양한 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신저를 넘어서 더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네. 그 브랜드 자체가 워낙 친숙하고 인지도가 있고 신뢰도가 그 한 가지 기능을 통해서 쌓인 만큼 사람들이 다른 기능을 다른 서비스를 내도 그것도 믿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보면 확장된 또 다른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죠. 올라탈 수 있게 만드는 친밀하니까. 네. 네. 또르떼님도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음. 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일단 치킨 드리겠습니다. 어, 중요한 인사이트 주셨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런 네.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엔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그런데 정체성이 일단 확고했던 그런 그런 회사가 첫 번째로 잘 나가게 되고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유저들조차도 네. 그 안에서 그림이면 그림, 사진이면 사진 혹은 어떤 뭐 노래면 노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돈을 벌게 됐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건 뭐 네. 부자가 됐다라기보다는 사실 거기 집중하고 싶지만 사실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뽐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회사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유저들도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신문 기사는 보지 않으면서 그런 SNS를 통해서 모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사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요즘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죠. 가짜 뉴스가 계속 그렇죠. 퍼지고 있기도 무분별하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SNS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서 통용되는 정보들을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SNS의 부작용 혹은 뭐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어떻게 걸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네.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런 가짜 맞아요. 뉴스와 이런 확산이 되는 뉴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뭘 네. 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제가 드리는 가장 좀 간단한 팁은 일단 우리 원본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전달된 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스를 한번 그쵸. 찾아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인물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전달이 되면은 저는 그냥 한번 뭐 네이버가 됐던 구글이 됐던 어디를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나왔던 말을 뭐 한두 마디 정도를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얘기한 게 나와 있거나 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였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는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직접 그런 소스를 좀 확인을 하고 팩트 체크를 스스로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요즘 워낙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냥 언론에서도 많이들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다. 맞아.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서 참여수영 구독하게 됐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는 또 이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좀 어두운 소식들만 계속 접하게 되거나 혹은 특정 어떤 뭐 집단이나 그쪽에 좀 편향된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좋아요를 누른 것 내가 댓글을 단 것으로 의해서만
그 작동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사실은 생각보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뭔가 좀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기능 자체가. 빅데이터죠, 네, 사실. 그래서 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그 얼마나 내가 이제 핸드폰 스크린을 보고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올리면서 콘텐츠를 보다가 멈춰서 무언가를 읽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몇 초 읽었는지도 데이터로 다 수집을 할 수가 진짜 있어요. 무섭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했던 것들도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털 사이트에서 모자를 검색하시다가 갑자기 SNS에 모자 광고 모자가 막 떠요. 그쵸. 나를 읽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읽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그 설정을 좀 잘 볼 필요는 있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기술적인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광고창이 뜨는데 누군가가 이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가족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난 들어왔는데 왜 여자 속옷 광고가 계속 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킥킥 웃으면서 당신이 거기를 몇 번 클릭을 했었으니까 지금 계속 뜨는 거다. 나한테는 그런 거 안 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런 게 존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보는 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실 수 있고 그러네요.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부모님이나 네. 주변에 좀 어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언을 해드릴 때 내가 어떤 뉴스나 소식을 계속 보고 소비를 하고 있을 때 맞아 그 의견이 맞아라고 동조하는, 동의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은 잠깐 멈추셔야 돼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네. 진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동조 현상이거든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컨텐츠, 원하는 컨텐츠, 좋아하는 컨텐츠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되고 그거를 그러네요. 보게 되고 뭐 이게 꼭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의견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분야, 특정 그 의견에 그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 의견을 듣는 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쵸.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듣는 것은 싫죠. 좀 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점점 그쪽을 안 듣게 되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읽는 것, 듣는 것이 다 나랑 동의하는 의견이다. 맞아. 무섭다. 둘러싸여 버렸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잠깐 멈추시고 네. 이게 정말 맞은 걸까? 맞는 걸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더 다양한 소스들을 좀 접하시는 맞아요. 거를 추천을 사실 드립니다. 그 심리학적 용어로는 확증 편향 뭐 이런 그쵸. 말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선택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편향적이 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 의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섭킴님께서 지금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치킨 드리고 싶은데요. 네. 확실히 요즘 개인화된 콘텐츠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관심사 밖의 콘텐츠랑 멀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고 콘텐츠들을 즐기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너무 네. 좋은 말씀들을 두 분이 해주시니까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좋은 자세입니다. 네, 네, 정말로. 그리고 아까 네. 부남형님께서도 일침을 아까 남겨주셨거든요. 아까 네. 위쪽에 제가 네, 맞아. 그 아까 팩트 체크 해보라 하셨잖아요. 맞아, 찾아봐야지. 너무 편해진 세상에 다들 게을러졌어.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죠. 단순한 어떤 뭐 정치적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네. 이제 과학적 팩트 체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과학 기사들조차도 좀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그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퍼졌을 때도 아마 뭐 말씀하셨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뭐 칩을 심었다, 불임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사실 mRNA 백신이라고 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좀 한번 쭉 본다면, 그리고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 리포트들을 본다면 적어도 뭐 요게 일루미나티가 만드는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에는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한 번쯤은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제임스 문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SNS is very important method for studying. 굉장히 글로벌한 방송이네요. 그러네요. SNS가 굉장히 공부의 어떤 중요한 수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라웅효님께서도 네.
송기령님의 그냥 하지 말라 요즘 읽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 요즘 크게 화두가 되는 것 같다라고 최근에 읽으신 책 내용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 또 SNS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사실상. 너 이거 왜 해? 그냥 이러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네요. 어. 그냥 하지 말라. 어. 생각을 해라. 음.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이런 사실은 메시지가 그래서 있지 않을까. 항상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일부러라도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멋진 주장을 하는 습관이네요. 사람들이 있으면 네. 사실 이거는 호기심이에요. 왜 그럴까를 궁금하니까 저 입장을 오히려 막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뭐 좋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듣다 보면요. 이거의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세상이 생각보다 단순 명료하고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믿는 신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또 세상을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네. 그게 SNS에서 또 찾을 수 있는 순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집중하고 싶은 주제는 또 이제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독실님의 욕망. 그렇죠. 네. 욕망. 예. 크러싱잇, SNS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여기서 이제 게리 바이너척이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물론 이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네.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을까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원하는 걸 잘하는 했기 거, 때문에 라기보다는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삶을 이독실의 삶을 올린다고 해서 120만 명이 볼 것 같진 않거든요.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아, 있을까요? 그럼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좀 분들부터 한 분 한 분씩. 안 보는 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컨텐츠 이런 SNS에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네.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 뭐 게리 베이너척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SNS에서 활동을 잘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면은 각 플랫폼마다 그 자신만의 그 네이티브 콘텐츠 그 포맷이 다 따로 있는데 형식이 다 있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정사각형의 이미지와 뭐 글 네, 그리고 맞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마다 그 틱톡도 그렇고 네. 그 형식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데 각 플랫폼별로 거기 플랫폼에 맞게 그거를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그분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게리 베이너척 같은 분은 지금도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그 브이로그 0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거의 1000편 정도를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용으로 이제 10분에서 20분 내지 이제 영상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맞게 또 60초짜리 영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스토리에 맞게 15초짜리로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글이나 글귀 같은 것들은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미지 그래픽으로 재가공을 해서 만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하나의 소스를 갖고서 원소스 멀티 유즈로. 그렇죠. 제가 방금 생각했던 단어였는데 네. 그렇게 이제 콘텐츠를 재가공을 하면서 어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던 나의 콘텐츠를 접하고 그 다음에 뭐 트위터에서 나를 접한 네. 사람이 유튜브로 넘어와서도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 나를 접한 사람도 인스타그램을 들어와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나랑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차바스 형님께 네. 인스타그램 좀 잘하라고 유튜브는 잘하고 저한테 있는데 많이 조언을 얘기해 많이 주시더라고요.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한 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네. 네, 요즘 특히 10대 친구들 장래 희망 물어보면은 5년 전만 해도 아이돌 가수였는데 네. 요즘은 유튜버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자체가 어떤 직업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봤던 SNS로 정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인플루언서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다른 직업이 본업은 따로 있고, 있고 그것을 그 직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 그 자신만의 여정을 그냥 그 SNS를 통해서 소개를 할 뿐이지.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 SNS에 올라가는 뭐 영상이나 글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그냥 마냥 인플루언서라는 직업만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 본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사실 좀 쿨해지겠다. 그죠? 진짜 인플루언서가 직업인 분들의 영상들을 보다 보면 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요걸 위해 이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네. 현실적인 그렇죠. 그러니까요. 조언인 것 같은데 네.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루미너스님께서 지금 네. 또 공감하는 댓글 해주셨거든요. 치킨 네네. 드리고 싶은데 SNS 플랫폼마다 다른 포맷에 맞게 가공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려면 컨텐츠 가공에 필요한 편집자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진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신 것 같아요. 플랫폼별로 전략을 좀 달리해서 그렇죠. 하나의 소스를 만들더라도 그 플랫폼에 맞게 이렇게 편집과 가공을 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꿀팁으로 또 전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서영님 네. 내면에는 지금 인스타를 잘 못하는 거는 그 컨텐츠 가공에 필요한 가공을, 편집자가 네. 없거나 없다. 협력이 네, 잘 안 됐기 연락처.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읽으셨네요. 네. 네. 자,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독실님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교육 박람회에서 보고 네, 네.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인플루언서 그 자체가 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걸 찾아서 해야겠다 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사람 저 있어요. 너무 공감 가요. 정말 네, 있어요. 너무 공감 그것도 가요.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 본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여력이 안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도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으실 것 같고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어린 친구들한테 계속 꾸준히 받는데 그 맞아요. 좋아하는 저도- 것은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내가 빠르게 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인생에서 선택을 해본 경험이 많고 나의 삶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쉽지 분들이 않죠.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할머니, 할아버님께서도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평생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인류의 숙제 같아요. 자신이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는 거.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시도해보지 되기도 못했던 하고. 것도 있을 네. 텐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어쨌든 간에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추구해야 되는 그 방향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삶의 경험을 수반해서 혹시 좀 이렇게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호기심을 계속 갖고 그리고 그 뭐 어떤 관심이 가는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뭐 연락을 하면서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거나 특히 이제 학생이신 분들이 이제 뭐 방송을 보시면은 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저도 굉장히 많은 이제 좀 뭐 책 저자분들이나 뭐 강연을 쫓아가서 강연을 네. 듣고 강사분이 막 나가시기 전에 저는 혼자 막 주차장으로 뛰어가가지고 만나서 막 어깨에 잡고서 이제 인사하고 싶다고 그 와우. 잠시만요 하고 대담하신데요. 인사하고 싶다고 네. 그런 게 한 적도 있고 근데 학생일 때는 너무 좋은 게 학생 신분이 많은 것을 용서해줘요. 맞아요. 학생이다라는 그 이유. 네. 그러네요.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저희처럼 이제 학교와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진 이제 일상 아닌가요? 인간은 늘 배우며 성장하는 존재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냥 이제 일상생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할 때 좀 계산적인 거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유로 연락을 하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일적인 건가 공적인 건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학생 사회에서 만나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학생 신분일 경우 학생으로서 뭔가 더 배우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 뭐 서점에서 찾으신 로봇에 대한 책을 쓰신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는 어디 학생인데 제가 이쪽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뭐 교수님, 작가님이 하시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1시간 정도라도 학교를 방문을 하거나 뭐 커피 한 잔 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내 책을 고맙죠. 읽어주고 네, 그렇게 고마워. 연락을 주는 게 너무 고맙죠. 네. 그리고 진짜 꿀팁인데요. 네. 아니면은 뭐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어디 나와서 말씀을 하신 뭐 강사라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서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렇네요. 접근을 해보고 자신이 그렇게 시도를 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해봤는데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내가 2-3달 혹은 뭐 6개월 심지어 1년을 한 분야를 열심히 쫓아봤는데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또 과감하게 뭐 과감히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잠깐 내려놓고 예, 내가 또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찾아가고 예,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마 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JH 듭니다. 리님도 또 경험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일단 치킨 드리겠습니다. 네, 저 매네주님이 SNS를 활용하는데 AI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또 AI 전문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방 조금만 또 이따가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교수님, 지금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거는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겁니다. 네. 학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제가 연락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뭘 원하는 걸까? 그리고 무언가 누군가를 모실 때 사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그분에게도 이득이 서로 이득이 돼야지만 그렇죠. 되는 경우가 비즈니스 많아요. 테이블인 거죠. 근데 저도 네. 이제 강연 요청들이 왔을 때 중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오게 되면 네. 사실 보통과 좀 다른 강연료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리하게 좀 이용하셨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학생분들은 진짜 다 용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서영님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같이 이제 학생이라고 하기엔 이제 학부모와 훨씬 더 호영호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분들에게 또 어떤 조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뭐 공유도 하고 하셨는데 내가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책임져야 될 뭐 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생기면서 그런데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을 시도를 해보고 싶고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어쨌든 생활은 해야 하니까 책임져야 할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본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은 하시되 그거를 놓으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책임질 것들이 좀 힘들어지고 그렇죠. 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대신 그 외의 시간들을 분명히 만들면은 나오거든요. 그게 심지어 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네. 주말에 아침에 8시, 9시에 1시간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나둘 작은 것들로 하나둘씩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그게 뭐 요리가 됐던 뭐 자동차 관련된 것이 됐던 뭐 다른 뭐 사진 촬영이 됐던 다른 네. 새로운 취미가 있으면은 그거를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SNS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특히 이제 좀 30, 40대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을 그 여정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하는 거를 좋아하시면은 그거를 여정을 SNS에 공유를 하시면 처음에는 너무 팔로워 수에 연연하시면 안 되고 네. 대신 그런 거를 꾸준히 올리다 보면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네. 계속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그게 뭐 당장 3개월, 6개월 아니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게 6개월,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나도 근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과정이 즐겁겠죠. 그러네요. 과정이 네. 행복하니까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결과물을 눈여겨보고서만 계속 그걸로 위해서만 달려가지 마시고 네. 그 과정이 행복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그 여정을 꾸준히 그냥 스스로 해가시면서 그 과정을 SNS에 공유를 하시면 어느 순간 나의 관심사와 맞는 그런 커뮤니티, 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채팅창에 슈터님께서 나이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맞습니다. 모든 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라고 해주셨는데 맞네요. 공감 갑니다. 저는 계속 호기심이란 단어가 좀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NS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 사실 고민이 되는데 내 호기심을 따라서
그냥 기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예요. 그렇죠. 기록을 하다 보면 내 호기심의 끝에 무언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때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걸 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거에 공감했었던 게 네. 등산 같은 취미를 이제 처음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브런치 같은 글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심이 가게 되면 뭐 SNS 말하자면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확장해서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너무 대단한 분들이 하는 영상은 물론 보기는 좋은데 나랑 너무 동떨어지게 그렇죠. 느낄 때가 거리감 있어요. 느껴지는 근데 거죠. 어떤 네. 분들이 글을 쓰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처음으로 요거를 가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과정들을 적어요. 첫째 날 뭐 이거 했었고 둘째 날 이걸 위해서 어딜 가서 뭘 했었고 셋째 날 특히 아마 여행 가는 분들이 그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네. 이제 곧 갈 수 있으니까 처음 생애 첫 유럽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내가 준비한 여정들을 적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같은 전철을 밟을 때는 바로 그 글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살아있는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꼭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괜찮다. 나의 그쵸. 어떤 시행착오를 그 안에 적어놓게 되면 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같이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기는 어떤 기록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찾아봤을 때 얻은 그런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기록을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서영님은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더 많이 하시면은 인스타그램 열심히 편집자를 해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SNS를 잘 활용을 한다라는 게 음. 뭐 솔직하게 이제 꾸밈 없이 뭐 내 호기심이 따라가라 이런 거 좋은데 네. 이거를 진짜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걸 꾸밀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어떤 걸로 해놓을까 막 이런 거 고민 안 하시나요? 여러분도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네요. 프로필 사진 뭐 카카오 프로필도 마찬가지고 그쵸. SNS 딱 인스타그램, 인스타에 들어가자마자 페이스북. 나오는 사진들. 뭔가 내가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나와야 될까? 아니면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나와야 될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일 때는 좀 또 거리감이 그런 것도 있을 있는 때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필 사진에 자동차 사진을 올려놓으면요. 네. 이성들에게 메시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혹시 차봤어형은 자동차 이게 혹시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프로필 사진을 자동차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 아닌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자동차로 바꾸었을 때 차종에 따라서도 인기가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슈퍼카로 SNS 사진을 바꾸잖아요. 네. 그것보다 지프라는 그런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량이 있거든요. 좀 SUV. 네. 이런 차량을 해놨을 때 이성들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사전- 왠지 아세요? 네,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여기서는 이제 남성겠죠. 그렇죠. 와일드한 매력, 모험이 맞아요. 넘치는 오, 역시 그런 맞아요. 그렇죠. 이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모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 것 같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성의 호감을 사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다들 들으시는 분들 지프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 바꾸시는 거 아니겠죠? 사진 그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차 앞에서 사진 찍는 거겠죠. 그렇죠. 차만 두는 차만. 네네. 지프 의외죠. 딜러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걸 꾸밀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나니까 내 호기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발현을 다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용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SNS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뭐 나의 커리어를 성장을 시키고 나의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면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처음 누군가를 접하는 게 SNS 프로필. 네. 우리 왜 요즘 뭐 소개팅을 하더라도 그 사람 인스타그램 프로필 먼저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제 계정을 들여다보고 혹은 그냥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 뭐 모임에 가거나 할 때도 그 사람들의 SNS 프로필을 먼저 좀 들어가 보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인상을 그런 거를 뭐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네. 올리는 글과 사진에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이 SNS이고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그냥 친구들 가족들과 공유하고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채널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야 뭐
모두의 개인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용도별로 또 그쵸. 설정을 하면 되겠군요.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부캐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왜냐면 정말 네. 지인들과 내가 어디 재밌는 데 갔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 이런 거를 공유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정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혹은 그쵸.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꾸준히 올린 나의 포트폴리오로 쓰고 싶다면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용도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네요. 본포님이 지프 사진으로 바꾸면 이 라이브 인증인 겁니다. 그러네요. 계셨는데 네. 치킨 드리고 싶네요. 네, 치킨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채팅창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 SNS 지금 참여를 사실상 해주시면서 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했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죠? 벌써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일단 저는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SNS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SNS가 계속 중요해지고 물론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계속 바뀌고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새로 업데이트가 될 텐데 결국 이게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사실 컨텐츠, 특히 디지털 컨텐츠를 섭외하는 거는 귀랑 눈이죠.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혹은 말을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딱 저는 그 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5개를 가지고 컨텐츠가 계속 앞으로도 더 꾸준히 만들어지고 점점점 더 이제 주변 사람들 그런 사회망에서 친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도 점점 더 영향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SNS 지금 있는 존재하는 플랫폼들이 얼마나 갈 거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SNS의 기능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본질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SNS의 가장 기본적인 그 SNS를 사용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선 공부는 반드시 모두가 또 해봐야 되는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네. 오늘 이야기 오늘 꿀팁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뭐 네.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었고, 이거를 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혹은 나의 꿈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에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꾸준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고 그것을 좀 가공해서 네.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부지런하게 SNS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꼭 뭐 100만 명, 1000만 명씩 내가 이렇게 팔로워를 거느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팔로워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꼭 누군가에게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맞아요. 소영님의 팔로워인 것처럼 태영 대표님의 또 이제 팔로워가 될 것인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이제 현대사회 딱 특징이 되겠죠. 그렇네요. 와, 귀한 역시 아주 이야기. 그냥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함께 시간을 내주신 태영 네. 대표님, 사실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정말 매력 있는 삶이 있어요. 되게 오, 레이어가 되게 많죠. 예. 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젊어요. 실제로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 이런 생각들.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대학생이 돼서 어떤 뭐 이런 용도로 시작한 걸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던가 이걸 해야지라고 시작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오. 그러다가 찾은 거죠. 나의 재능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